며느리 없이 잘 살겠다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증발하셨습니까, 어머니?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거실은 텅 비었고, 시어머니는 통장에 거액만 남기고 사라지셨죠.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는 우리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 집 팔렸어요. 어제 이삿짐 트럭이 왔었는데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그날, 이웃집 서미경 아주머니가 내게 건넨 그 한마디는 마치 세상을 통째로 뒤엎는 벼락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은 반쯤 잠든 얼굴로 차에서 막 내렸을 뿐인데, 우리가 알던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몰랐어요. 어머님이 지난주에 부동산 분들 데려오셔서 매매 계약하고 어제 완전히 이사 나가셨어요. 짐도 다 정리하시고. 저는 최윤서, 올해 44입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남편 김태연,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함께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삶에 내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 69세의 이경숙 여사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딱 그 5일 우리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동안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숙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되기까지 제 삶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선물이 됩니다.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경숙 어머니를 처음 뵌 건 제가 28이던 해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오래된 주택마당, 동백꽃이 화사하게 피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담백하게 말했죠. 나는 조용한 사람이야. 남 얘기 잘 안 믿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그 말이 그땐 멋있어 보였습니다.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살아온 여인, 한 남자의 엄마로 홀로 서서 가정을 지켜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 기준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몇 년간은 따로 살았습니다. 서울 은평의 작은 신혼집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와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만났고 그땐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문제는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도와주겠다며 우리 집에 오셨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에 틀렸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애를 그렇게 안으면 척추가 휠 수 있어. 내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30년 일했으니 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대학병원 소아과 수간호사로 정년 퇴임하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은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음식이라고 했니? 이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니? 영양소가 전혀 균형이 안 맞네. 나는 말이야. 태연이 키울 때 밤도 새가며 공부시켰어. 서울대 의대 보낸 건 우연이 아니라고. 넌 너무 나약해. 남편은 늘 중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쁜 마음은 아냐. 나쁜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더 아팠습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 무시하는 눈빛 하나에 제 존재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몇 년 더 지속됐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태연이와 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이었고 어머니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지은 집이었죠.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안방 창문 너머로 봄이면 벚꽃이 날리던 그 집은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저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방식으로 정리된 공간. 밥 짓는 법, 빨래 널기, 심지어 아이들 옷 입히는 방법까지. 제가 하는 모든 건 늘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한숨과 눈빛은 날마다 제 자존감을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병원 검진으로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 안방 청소를 하다 서랍 속에서 본 노란색 노트. 윤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공부도 안 시키고 아이들 손에 핸드폰만 쥐어주는 걸 보면 요즘 엄마들은 무책임하다. 재원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국어책 한 번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다. 내가 직접 가르쳐야 하나?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제 진심, 제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기분.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족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차가운 얼음처럼 갈등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니의 69번째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손님 맞이를 위해 하루 종일 발이 닳도록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리는 아직 멀었네. 내 손맛 따라가긴 힘들지. 특히 갈비찜은 양념이 너무 짜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무마하려 했지만 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왔고 결국 그날 밤 폭발했습니다.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 대화는 결국 이 집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맙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고 남편은 몇 번을 찾아왔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난 돌아가지 않겠어. 남편은 결국 어머니를 설득했고 분당의 아파트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포장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셨고 여전히 저를 관찰했습니다. 직접 말은 않지만 제 부재 중 아이들에게 은근히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엄마 빼고 제주도 여행 가자. 오랜만에 우리끼리만 가보는 거야.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5일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집을 팔았고 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정말 사랑은 오해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구 하나 없이 빈 공간 속에 우리의 가족 사진만 벽에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이불도 냉장고도 장식장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완벽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를 놓아버리고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이렇게 당할 거면 차라리 아예 싸우고 헤어지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참담했으니까요. 저는 한쪽 벽에 기댄 채 무너지는 심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치를 살피며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우리를 버린 거야? 첫째 재원이의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버림이라니.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친정에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가족을 맞아주셨습니다. 남편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엄마가?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도 이 가족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의 흔적을 쫓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했던 말이 모든 걸 막았습니다. 이경숙 여사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고 정신도 또렷하셨어요. 등기 이전도 다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하셔서 놀랐을 정도예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은 실종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도 발신인도 없었지만 겉봉의 글씨체는 분명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현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떠나야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더구나. 집을 판 돈의 절반은 너희 앞으로 남겼다. 더는 찾지 말고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통장 사본에는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남편 명의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쥔 종이를 떨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완벽하게 사라진 걸까요? 편지를 받은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그 어떤 일상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녀의 말 없는 떠남은 마음 깊숙한 곳을 휘저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교회, 단골 약국, 병원, 친구들, 심지어 근처 경로당까지 어디에서도 어머니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 전혀 짐작도 안 가. 통화 기록도 다 지우셨고 병원도 멈췄어.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고 밤이면 술에 취해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은행 기록이나 보험,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 단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개인정보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어머니의 위임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걸 들고 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작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통영에 있는 병원에서 지난달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경숙 여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근 외래 방문 내역도 있네요. 통영이요. 어머니가 통영에 가실 이유가 있었나? 남편과 저는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 통영은 그 어떤 접점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과거의 추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통영일까?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우리는 바로 주말 기차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오히려 그 멀다는 거리가 어머니가 그토록 철저히 숨고자 했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에 도착하자 우리는 가장 먼저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 확인 없이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지금 행방을 몰라서 진짜 아무것도 못 들을까요? 건강만이라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오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병원을 나선 우리는 통영 시내를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식당, 슈퍼마켓, 심지어 공원까지. 그리고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 근처 조용한 언덕길에 있는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다를 보는 창이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벽에 걸린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다, 항구, 갈매기, 해질녘 노을. 그런데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이 구도, 이 색감. 이건 어머니가 찍으신 사진이에요. 확실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고 특히 바닷가 풍경을 흑백톤으로 담는 걸 즐기셨습니다. 이건 분명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 같아서요. 여성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종종 오세요. 조용하시고 사진도 직접 뽑아다 주시고요. 이름이 이 할머니 맞을 거예요.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얼어붙은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삶에 다가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분이 사시는 곳을 아실까요? 꼭 만나 뵈어야 해서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주소 한 장을 적어 주었습니다. 통영 외곽,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집. 주소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주인은 우리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신 게 아니라서요. 남자분이랑 같이 사세요. 남자분이요?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네, 비슷한 연배의 신사분이요. 두 분이 함께 오실 때도 있어요. 부부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상도 못한 가능성. 시어머니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면?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은 자동차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모르겠어. 이제 와서.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침묵 속에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통영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 주소를 따라 올라간 언덕 끝에는 파란 지붕을 얹은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 작은 현관 앞에 놓인 슬리퍼 두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슬리퍼 두 켤레.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음식 냄새도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이곳이 맞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삐걱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사이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예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그분은 분명 이경숙 여사,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엄마, 왜 이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다른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그 손길에 약간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노신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네요. 우리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놀랍도록 밝고 아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머니가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웃음을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경숙 씨와는 오래된 인연이죠. 남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첩을 펼쳤고 우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이 노신사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교복을 입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에는 1974년 봄 정호와 경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첫사랑이자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란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떠난 이유 중 하나일 뿐이야. 박정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히 제외했어요. 작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간호사 은퇴자 모임에서요. 50년 만에 재회였죠. 그때 경숙 씨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정호 씨, 내가 직접 말할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차가움이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해.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겨울, 나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내가 아프단 사실이 태연이에게 짐이 될까봐.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혼자서 진단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치료 중이야. 하지만 그 진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뒤흔들었거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이런 말을 시어머니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고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게 그렇게 한 이유는 너와 태연이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과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연아, 사실 내 아버지는 내가 원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호 씨가 내 첫사랑이었지.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고, 그는 유학을 떠났어. 그리고 내게 남긴 건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뿐이었지. 박정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했고, 그 후 미국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요.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부모님은 매일같이 중매를 넣으셨어.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내 아버지였지. 사랑이 아닌 현실의 선택이었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와는 사랑 없이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그에게 기울었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한편으론 어딘가 안도감마저 엿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했지. 나를 아껴주려 했던 사람. 하지만 마음속 빈틈은 지워지지 않더구나. 늘 어딘가 허전했어. 그 순간 저는 오래전 어머니가 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외로움이 깃든 것이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태연이가 자라고 너희가 가정을 꾸리면서 난 더 외로웠던 것 같아.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이유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지. 잃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박정호 씨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쩐지 너무도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히 떠나신 거예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집을 팔아버리고 사라지다니요.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왔구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방식만을 강요했던 거야. 그래서 떠나기로 했지. 너희가 나 없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작은 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등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오랜 시간 혼자서 감당해온 고독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왜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이들도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지. 직접 마주할 용기는 없었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정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경숙 씨는 여기에서 많은 걸 내려놓고 계세요.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이건 무책임한 도피 아닌가요? 아무리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한들 가족을 외면한 건 변명할 수 없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알아. 그래서 너희를 다시 보고 싶었어. 말하고 싶었지. 내가 얼마나 미안한 사람인지. 그 말이 끝나자 집안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호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경숙 씨가 당신들 앞으로 남긴 것들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어머니 명의의 저축통장,
손편지, 그리고 한 장의 공증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후 전 재산을 김태현 외 가족에게 남긴다. 단 그 유산은 용서라는 조건 하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남편은 손을 떨며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한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불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바다를 보며 나는 많이 울었단다. 후회도 하고 또 후회하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그녀의 말에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진심이 닿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통영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박정호 씨는 우리를 위해 조촐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세 사람의 대화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이 몇 해 전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냈고 그 후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은퇴하고 통영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간호사 은퇴자 모임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 인연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린 서로가 필요했던 시기에 만난 겁니다. 그의 말에는 위선이 없었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윤서야, 너에게 한 가지 더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일까?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 속엔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털어놓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 다시 만나기 전 나는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널 향한 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죄책감과 외로움이 만든 병이었지. 불면증, 불안장애, 심지어 우울증까지. 몰랐겠지만 나 스스로도 나를 감당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냉담함과 통제욕이 이제는 한 여인의 무너진 마음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밤 저는 어머니 손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조용히.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쥐셨고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서로의 고통과 후회를 껴안은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통영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복귀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했고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지만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종일 창밖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분명한 치유의 시작이었지만 완전한 해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이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낯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윤서야, 이거. 엄마가 우리한테 숨긴 게 또 있어. 남편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법률 문서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시세 20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 나도 몰랐어. 엄마가 혼자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검소하고 늘 노후 걱정만 하시던 분이 어쩌자고 이런 자산을 숨겨왔던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등기상 공동 명의에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박정호. 어머니가 그분과 공동명의로 집을 사셨다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두 분이 재혼을 고려 중이었다는 내용도 있어. 아마 변호사 통해 상속 관련 문서 정리하시던 것 같아. 그 말에 제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조용히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재산 분할까지 계획하면서 다음 날 우리는 다시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궁금증과 의심,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시 찾아온 데 놀라셨지만 차분히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또 올 줄은 몰랐네. 서울은 잘 다녀왔니? 남편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꺼내놓았습니다. 엄마, 이 문서, 이게 다 뭐예요? 왜 우리한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문서를 보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만간 말하려 했어. 하지만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 정호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가 아니야. 우리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했어. 너희한테는 미안했지만 내 삶을 위해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 그 말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게 두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심지어 재산도 다 숨기고 말이에요. 가족이 뭔데요? 엄마, 그런 식이면 우리가 엄마 인생에서 뭐였던 건데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호 씨가 조용히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가 나설 부부는 아니겠지만 경숙 씨는 많은 밤을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마음에 저울질을 하셨고요. 다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남편을 말렸습니다. 태연 씨, 잠깐만요. 우리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또 하나의 비밀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사실 내 명의로만 된 게 아니야. 정호 씨가 절반 이상을 부담했어. 내가 가진 것보다 그분이 더 많이 내셨지. 그래서 공동 명의로 등록한 거야.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까운 관계였다면 그건 단순한 동거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남은 시간은 솔직하게 살고 싶어. 미워하든 이해하든 그건 너희의 몫이야. 그 말에 우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은 복잡했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는 낯선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영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조용히 문을 열면 그는 늘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은 없었지만 마음에 깊은 골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혼잣말처럼 내뱉는 그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배신당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잠깐.
통영에 다시 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급박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다시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호 씨가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경숙 씨, 병원에 있습니다. 응급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재발했답니다. 전이도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부축하려 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아, 윤서야,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무 늦었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치료하면 되잖아요. 다시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 너무 늦게 발견됐다고. 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왜 혼자 계셨어요? 왜? 병원도 치료도 다 혼자서. 어머니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 여전히 너희한테 의지하는 게 두려웠나 봐. 내가 또 상처 줄까 봐. 그녀의 손등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는 다시 통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치료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박정호 씨가 곁에서 요양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번갈아 통영을 찾았고 아이들도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을 우리 앞에 꺼냈습니다. 직접 손글씨로 써내려간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태연아. 그리고 윤서야, 그동안 미안했고 정말 고마웠다. 너희가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가 선택한 삶이 비록 이기적이었더라도 마지막에는 너희를 생각하며 살았단다. 남은 재산은 모두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정호 씨를 외롭지 않게 해주렴.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었단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초를 켜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삶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우리를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납골당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검은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으로 참석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 어린 눈물과 웃음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경숙 씨는 늘 그랬어요. 소리 없이 다가와 소리 없이 떠나는 분이었죠. 박정호 씨는 헌화를 마치고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도 꽃을 한 송이씩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올게요. 바닷가 사진 꼭 가져올게요.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사라졌고 말없이 떠났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자리를 남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가 남긴 서류와 사진,
일기장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어릴 적 사진, 제가 처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출력해 붙여놓은 페이지, 그리고 윤서에게라는 제목의 짧은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윤서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는 표현을 못했지만 늘 감사했단다. 내 아들을 잘 지켜줘서, 나를 딸처럼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말만 들었더라도 나는 조금 덜 외로웠을 텐데. 남편은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고 저와의 대화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떠난 뒤에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알겠어. 이제는 당신 마음, 아이들 마음 다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우리 부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동백꽃이 서울의 작은 화단에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바닷가 사진들을 인화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편 해가 잘 드는 자리에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조용히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여요, 어머니.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갔고 남편은 주말마다 통영의 박정호 씨를 찾아뵈었습니다. 그와는 어색하던 사이가 점차 편안한 인연으로 이어졌고 아이들 또한 할아버지 정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무심한 듯 던지던 그 말들, 그 속에 숨은 따뜻한 마음. 사람 마음이란 게 말보다 더 무겁다. 이제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 있다는 것.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고 품었고 이제는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경숙 여사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가족 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